안녕하세요. 중앙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PPTV 박진우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박진우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수업에 나가기 앞서서요. 제 페이스북에 들어오시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벤트 꼭 참여해 주세요. 무슨 이벤트인지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요. 바로 이 초기 국가들이 어떠한 특징과 풍습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배워봤었습니다. 부여부터 시작해서요.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등등의 나라들의 각 특징을 알아봤었습니다. 잘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그 저번 시간 마지막에 선생님이 토론을 하나 또 올려놨었어요. 이 순장이라고 하는 장례풍습이 과연 비인간적인가 아니면 그 시대에 적합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중립을 보인 학생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찬성한다 라고 하는 의견을 준 학생들도 있었고요. 반대한다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지금 화면에 막 이렇게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80% 정도의 학생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다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이 굉장히 비인간적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배층들이 죽었다고 해서 같이 따라 들어가야 되냐, 같이 살아있는데도 죽어야 되냐, 이런 등등의 의견을 많이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찬성했던 의견 중에 가장 재밌었던 의견은요, 지배층이 혼자 죽으면 얘네들을 평생 동안 지배를 했었는데 죽을 때 혼자 들어가면 쓸쓸하지 않겠냐. 이 뭔 개소리야! 보여준 친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재밌었던 의견이 뭐였냐면요. 그 시대에는 그게 정상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의견을 줬던 친구들도 소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도 마찬가지로요. 그 시대의 사람이 되어서 생각을 해야 되지 무조건 현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은 그다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Nope. 37쪽의 교과서를 보시면요. 아래쪽에 내용 정리 문제가 있어요. 이 내용 정리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넘어갈 텐데요. 일단 답을 먼저 듣지 마시고 학생 여러분들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농기구인 땡땡 돌칼은 곡식의 이삭을 자르는 데 사용하였다. 아래 8가지 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적합한 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것일까요? 바로 단달입니다. 청동기 시대지만 아직 청동으로는 농기구를 사용할 수 없었다 그랬었죠. 그래서 돌칼을 이용했는데 그 모양이 바로 단달 돌칼이었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의 건국 모습은 땡땡 이야기에 잘 반영되어 있다. 우리가 그 신화 문제 봤었었죠. 고조선을 세운 인물 바로 누구였었죠? 그렇죠. 단군이었고요.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 한사군으로 땡땡, 진번, 임둔, 현도가 세워졌다. 가장 유명한 한사군 중에 대표적인 낭랑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군이 다스린 지역으로 땡땡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만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하는 사람, 종교를 하는 사람 따로따로 있었다고 했었죠. 바로 소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여, 옥저, 동해, 사만이 있고요. 각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여에 해당하는 거 먼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물 이름이 나오는 거죠.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있는 기역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4가지 가를 바로 제가라고 하고요. 이 사람이 다스린 지역을 바로 사출도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옥저에 해당하는 것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가족 공동 무덤과 민며느리 제도가 옥저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죠. 자, 3번째 동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화가 보이니까 동해가 적합하게 해서 책화가 어떤 것이었죠? 네, 그렇죠. 다른 지역의 부족에 해당하는 영토를 넘어가면 소나 말로 배상하는 것이었었죠. 자, 마지막 사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만은 아까 소도 문제와 연관시켜서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특징과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3번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부분 밑줄 긋고 옳게 붙여서 시오라는 문제예요. 1번 세영동검 탁자식 고인돌 미송리식 토기는 고조선의 문화범위를 알려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도구 하나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그 도구는 어떤 걸까요?
그렇죠. 바로 세형동검이 되겠습니다. 세형동검 같은 경우에 철기 시대에 나온 것이고요. 세형동검이 아니라 바로 비파형 동검이 고조선의 그 유적의 영토를 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일본과 낙랑에 수출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 나라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바로 고구려가 아니라 바로 변환 지역에 있는 가야가 되겠습니다. 낙랑,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가야, 외를 통한 철을 수출하는 시스템이 마련된 나라가 바로 변환 혹은 가야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봤습니다. 서 있는 내용 정리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오늘 배울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부여부터 시작해서 3항까지 초기 국가의 특징들을 알아봤었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그 초기 국가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의 오늘 중요 키워드는 바로 중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 이름이 중앙인 것처럼 바로 중앙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해서 오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초기 국가였던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삼한의 단계를 넘어서 오늘은 삼국시대로 갈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내용보다 삼국시대 나라들의 공통적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는 62쪽입니다. 해당 학습지 같이 펴주세요. 먼저 오늘의 궁금증. 저번에 단군 신화와 고구려 건국 신화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나라들의 신화를 보면 알에서 태어나거나 신의 아들이다라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신의 아들이거나 알에서 태어난다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죠. 나라를 건국한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특별함을 통해 나라의 특별함을 보이기 위한 용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에서 태어나면 어떤 기분일까요? 다음 궁금증으로 넘어가 봅시다.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인 불교인데요. 불교는 삼국시대 처음으로 한반도로 들어오고 믿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불교 혹은 종교를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특히 지배층, 왕들이 좋아합니다. 종교를 믿는 이유는 현재 삶 그리고 죽은 뒤의 삶이 평안하고 좋게 기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교라는 존재는 왕에게 중요했습니다. 불교라는 종교를 통해 사람들을 집중시킬 수 있고 통합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백성들에게 불교라는 도구를 지배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불교는 왕권을 강화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국의 왕들은 불교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삼국시대 전까지 불교가 도입되기 전까지 다양한 자연물이나 미신을 믿었다면 왕의 명령에 따라 불교를 믿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불교만의 매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삼국시대의 종교는 불교로 통일되고 이전의 무당들이 중심이 된 무속신앙은 변두리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불교를 통해 나라의 전 백성이 정신적으로 불교라는 존재로 통합되게 됩니다. 왕의 신성함을 보여주기 위해 왕이 곧 부처다라는 사상을 만들고 왕을 잘 따라야 현재의 삶이 좋고 죽은 뒤에도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면서 부처님이 곧 왕이라는 의식이 싹트게 됩니다. 다음으로 가나다의 그림을 봅시다. 우리가 모두 배운 군장이 부족을 지배하는 부족국가 혹은 군장국가, 나이는 초기 국가 단계인 연맹왕국, 다는 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 국가가 나와 있습니다. 세 단계 중 어느 단계가 가장 권력이 셀까요? 세 국가가 서로 전쟁을 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정답은 다가 아닐까 싶네요. 전 부족과 연맹이 왕을 중심으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단결력도 강하고 방어를 하는 데 있어서 지휘체계가 통일되어 있어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기는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다,
그리고 나 그리고가 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림으로 보아도 나누어져 있는 것보다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 힌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앞서 보았던가, 나, 다 중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 적어봅시다. 먼저 글을 읽어보고 어느 나라인지 떠올려보고 해당하는 단계를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라에 왕이 있다는 점, 그리고 마가우가 같은 여러 가지 제가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어느 나라라고 기억을 하시나요? 저번 시간 초기 국가 중 한 나라입니다. 바로 가장 북쪽에 있었던 부여입니다. 부여는 왕의 힘이 그닥 강하지 못하여 나라에 안 좋은 상황이 되면 바뀌거나 죽일 수 있다라는 점에 주목해봅시다. 그렇기 위해 통합된 권력이 형성되지 못한 제가들의 연합 단계인 연맹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글짓기 주제이자 토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연맹왕국 단계의 왕이라면 왕권 강화를 이룩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똥찬 아이디어를 토론창에 달아주세요. 기대합니다. 하하. 교과서 62쪽을 보면서 연맹왕국 단계에서 중앙집권국가로 가기 위해 지배층이 사용한 수단을 적어보도록 합시다. 중앙집권국가의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시험에도 단골 문제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별표. 영토 확장 불교 수용 율령 반포 관등제 정비 왕위 부자 상속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특히 부자 상속은 아버지에서 아들로 왕위를 물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국가의 통치 권력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체제는 중앙집권 체제라고 합니다. 현재 주제이기도 하죠. 두 번째로 연맹왕국 단계에서 독립적인 세력이었던 제가들이 왕의 신하로 편입되어 관리의 등급을 매긴 관등제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이 관리들의 등급에 따라 높은 사람은 보라색, 제일 낮은 사람은 황색을 입는 관복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현재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율령이 만들어집니다. 국가가 국민들 그리고 지배층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법을 어기는 것은 엄니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자, 그렇다면 군장국가에서 중앙집권국가로의 변화를 그림을 통해 알아봅시다. 단계별 이름에 주목해주세요. 군장국가는 국가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감이 없지 않지만 각 부족들이 모여 만든 국가입니다. 아직 왕의 존재는 있지 않으며 각 부족의 대표들이 각 부족을 다스리는 시스템입니다. 통합된 권력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철기의 보급 등 사회가 바뀌면서 군장들의 중에 대표라는 왕의 개념이 생긴 시대가 바로 연맹왕국입니다. 군장국가에 비해 바뀐 점은 왕을 중심으로 군장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왕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군장들과 소통을 통해 어느 정도 나라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집권 국가는 군장에서 왕의 아래의 신하 혹은 관료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군장국가나 연맹왕국 단계에 비해 왕과의 연결선이 조금 더 진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왕과 관료는 이제 상하관계로 확실히 정해졌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변화 과정 여러분들 잘 기억해두세요요.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앞서 배운 개념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관등제와 관복제가 생기면서 군장이라는 각기 독립성을 띤 세력들이 그들의 원래 힘 정도에 따라 등급으로 서열이 정리됩니다.
지배층들의 정리를 끝낸 왕은 이제 안정적으로 세금을 공급받을 전 국민들까지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그 개념은 바로 신분제도가 되겠죠? 왕을 최고 등급으로 그리고 군장이었던 귀족을 그 다음 단계로 평민과 노비를 구성하였습니다. 당연히 소수의 사람들 아마일에서 3% 미만의 소수가 대다수의 권력을 독점하고 이를 평민과 노비들이 따르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신분이 정해진다는 기분이 어떨까요? 이 뭔 개소리야! 다음으로 정복 활동입니다. 곧 전쟁이라는 의미죠. 중앙 집권 국가가 되기 위한 요소 중 영토 확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귀족으로 편입된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독립, 자유가 보장되었던 시절에서 왕의 통제를 받을 때 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사용했을 것입니다. 둘째, 많은 인구와 영토 획득을 통해 왕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한 용도일 것입니다. 획득한 영토와 자원들을 전쟁으로 인한 불만이 많아진 귀족들을 잠재우기 위해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왕의 명령에 점점 따르게 됩니다. 일종의 당근과 채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넓어진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 행정구역을 편성하여 왕이 명령한 관리들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제하여 나라의 체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왕은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어 자신의 목적을 계속 이어나가기 바랬습니다. 그래서 군장국가 단계에서는 군장의를 통해서 선출하던 연맹왕국 단계에서는 한 부족에서 왕이 되던 것에서 바뀌어 강한 권력을 가진 왕의 아들이 계속 이어받는 부자 상속을 통한 세습을 통해 권력을 유지해 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부자 상속을 통해 중앙집권 국가 체제가 완성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중앙집권 체제를 문서화, 즉 글자로 나타낸 것이 바로 율령입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현재 헌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율령을 지켜야 했고 어기게 된다면 사형부터 시작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을 만든 왕부터 제일 낮은 노비까지 율령을 지켜야 사람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지배층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배층이 유리한 법을 만들기도 하였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중앙집권 국가체제를 이룩한 시대를 우리는 보통 삼국시대라고 하는데 삼국시대에는 부여와 가야 또한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국시대라고 부르지 않고 삼국시대라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학습한 중앙집권체제의 개념을 적용해본다면 부여나 가야 같은 경우 나라가 오랜 기간 유지했지만 앞서 배운 중앙집권체제의 특징들이 크게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여와 가야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중앙집권체제를 이룩한 고구려, 백제신라만을 삼국시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여나 가야의 역사가 우리 역사가 아니고 중요하지 않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학습 정리로 넘어가시죠.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 잘 들으셨나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라의 구체적인 내용을 배우기보다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배울 삼국시대와 관련된 그런 나라들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배워봤었습니다. 중앙집권 국가로 가기 위해 왕들이 어떠한 정책을 사용하고 제도를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신분제도나 관등제나 관복제나 불교 등등을 각 삼국에서는 어떻게 발전시키고 체제를 이룩했는가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그 첫 번째 순서로 바로 고구려의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